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8.3% 득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어제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한 뒤에 이준석 후보가 기자들 앞에 섰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.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당의 역량을 키워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또 야당으로서 저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에 이제 여러 좀 묻히면서 3등을 기록했는데 저 수치가요. 아까 이제 8.34%. 만약에 그냥 거칠게 산술적으로 김문수 이준석을 더하면 49.49입니다. 49.49. 49.41을 모르죠. 뭐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숫자로 산술해 버리는 거니까 김문수 이준석의 득표율을 더하면 두 후보의 득표를 더하면 그냥 49대 49가 되는 겁니다. 이재명 후보와 두 보수 진영의 후보가. 윤인석 대변인님. 8.34%의 득표율은 이준석 후보가 잘한 겁니까? 어떤 겁니까? 이준석 후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도 되기 전에 개혁신당이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선출이 된 그런 상황에 있었죠. 예.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한 2%, 뭐 1%, 어떨 때는 1%도 안 돼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8%가 넘는 득표를 했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 개인만 볼 때는 대단히 큰 성과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% 산출적으로 이 두 자릿수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서 선거 비용을 반 보전받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아주 애매한 득표율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예.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갈 텐데 예.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당 대표를 새로 뽑고 하게 되겠죠. 과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냐.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3일로 예상되는 지방선거에 개혁신당이 얼마나 많은 후보를 각급 그 선거별로 낼 수 있느냐.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광역 후보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. 또 당선자는 얼마나 낼 수 있느냐. 그런 규모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. 이 고민을 아마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고 있지 않을까. 그 고민을 더 짙게 하는 8.34%의 득표율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윤 대변인께서도 저 선거 비용 보전 얘기를 했지만 뭐 대략 뭐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선거 비용을 정말 개혁신당이 아껴서 한 30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럼 전액 보전을 못 받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비용 충당이 되는 거예요, 개혁신당은? 일단 그 당에서 선거를 치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선거 비용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되면 만약에 10%의 득표를 하게 되면 절반을 그리고 15%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전액을 보전받음으로써 그걸 만회하게 되는데 예. 지금 개혁신당의 현실은 단돈 1원도 보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때문에 뭐 안철수, 윤석열 당시의 단일화 그 포맷을 차용해서 당대당 통합으로 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방안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. 그 부분은 이제 정계 개편과 맞물려서 논의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. 사실 짚어주신 대로 초반에 1, 2%대를 기록하다가 8%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선방했다, 잘 치러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3차 TV 토론 이전까지는 두 자릿수 득표가 이 40대 청년 정치인에게
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거다. 그러면서 상승세인 기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상 찬물을 끼얹은 건 후보 본인 그 극언으로 인한 실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뼈아픈 어떤 자기 반성, 성찰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291만 표를 득표했고, 그러니까 아까 뭐 49.49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지금 잠깐만요. 저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의 표차가 289만 표인데 이준석 후보가 291만 표를 득표했단 말이죠.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뭐 가정과 시나리오가 나오는데, 물론 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많이 짚어봤지만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에 가는 건 뭐 그리 많은 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일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동안에 많이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의 대선 레이스 기간 내내 줄기차게 외쳤던 바로 3자 구도에서 내가 필승 카드다라고 합니다. 그게 본인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던 바로 그 지역구 동탄 모델이었는데요. 윤 부원장님, 그런데 동탄 모델을 좀 보면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50위, 김문수 후보 30위, 그리고 13.99 뭐 이렇게 해서 그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그 동탄 모델의 효과를 대선에서는 거두지 못했단 말이죠. 저 부분이 저는 이제 화성시 을 본인의 지역구에서의 득표율이 저는 관심사였는데, 저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타격이 큰 거죠. 왜냐하면 동탄 모델의 기초 그 어떤 쌓였던 토크는 뭐냐면 이원욱 당시 전 의원이 해당 지역구를 많이 다져놨던 상황이고 그 덕을 많이 봤던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역 선거에서 동탄 모델을 얘기하면서 또 선거 전략 그렇게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언행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워요. 선거 전략은 동탄 모델을 세워놓고 본인은 또 보수의 적통이다라고 해서 보수의 표싸움을 또 시작을 했죠. 어느 순간 이후부터. 예.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압력이 커졌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판세가 아니다라고 또 스스로 판세 분석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. 물론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6% 정도에 얻었던 게 비춰보면 당시 의석수에 비교해보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약진한 건 맞습니다만은 현재 대선의 판도 자체가 제3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판세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. 좀 아쉽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어찌됐든 간에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 뭐 또 시대 정신에 있어서 만약 단일화 해가지고 이기든 지든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한 정당의 교두부 또는 한 정치 세력의 교두부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. 어떻게 할지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. 지방선거를 3자 구도로 치러야 될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본인은 이제 기로에 섰다라는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그러나 저 표수는 상당한 표수는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는 자양분이 될 것은 분명하고 예. 또 하나는 독이 될 수도 있다.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비교적 뭐 이준석 후보의 그 8.34%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뭐 다만 이제 보수 재표를 본인 주도로 할 수는 없되 저 291만 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니까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는다. 다만 이게 개혁신당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은 그리 많지 않지 않냐. 본인 지역구에서도 이제 3등을 했다. 저 부분이 동탄 모델이 대선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여러 반증도 되기 때문에요. 알겠습니다.